2월 초에 우리는 올해가 2018년과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두었고 그 이후로 비슷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면서 시장이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통해 2018년과 2019년처럼 급락이 여러 차례 있었던 장에서도 매일 S&P 500을 매수했다면 어떤 수익률을 기록했을지 조사해보았고 그 결과 결국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주식의 경우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었을 때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S&P 500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는 굳이 매매를 반복할 필요 없이 매일 꾸준히 사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관련 주식이나 전기차 주식을 매수하면서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텔레비전, 라디오, 자동차, 전화 같은 기술 혁신들이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1900년도 초에 시작된 이 기술 사이클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AI 사이클 한가운데 있는 상태이고 이 사이클이 더욱더 상용화될 2030년 이후에는 완전 자율주행, 바이오 혁명, 양자 컴퓨팅 등 새로운 혁신 기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멈추지 않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산업을 대표하는 미국의 500대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과 혁신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 상장되는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터넷 사이클 속에서 최대 낙폭이 10% 이상이었던 이벤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클은 1990년대 초 WWW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보다 쉽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발명되면서 1995년부터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했으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특히 1995년부터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시작하면서 1995년부터 2000년 초까지 주가는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인터넷 사이클, 닷컴 사이클이라 부릅니다. 당시 기술 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시스코는 1990년 2월에 상장했으며 이후 1995년 넷스케이프, 1996년 야후, 1997년 아마존, 1998년 이베이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들이 매년 상장하며 주식시장을 떠받쳤습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해 시장을 이끌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인터넷 사이클 속에서 최대 낙폭이 10% 이상이었던 이벤트 8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폭 이벤트는 1996년에 있었던 마이너스 16.5%의 낙폭입니다. 1996년 6월 5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1996년 7월 24일 저점에 도달하기까지 49일 동안 16.5%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 10월 7일이 돼서야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124일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보다 상승이 오래 걸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1997년 1월 22일부터 연초 하락이 시작되어 1997년 4월 2일 저점을 기록한 뒤 급격한 반등이 나오면서 1997년 5월 23일 다시 정고점을 탈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13.4%였으며 정고점 회복까지 소요된 기간은 121일, 정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한 기간은 70일이었습니다. 하락 기간보다 반등 속도가 훨씬 빨랐던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는 하락 기간이 더 짧고 반등 속도가 느리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경우에는 V자 반등으로 급격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100% 확신할 수 없으며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면 정고점을 회복한 뒤 다시 1997년 10월 9일부터 하락이 시작되어 1997년 12월 24일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며 1998년 2월 23일 정고점을 탈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14.1%였으며 정고점 회복까지 소요된 기간은 137일, 정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한 기간은 76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1998년 2월 정고점을 탈환한 뒤 불과 2달 만에 다시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4월 22일부터 1998년 6월 15일까지 약 54일 동안 천천히 하락을 거친 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락 기간이 길었지만 회복하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네 번째 이벤트가 끝난 지 불과 12일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정고점을 회복한 뒤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1998년 7월 20일부터 시작된 하락이 10월까지 이어지면서 9월과 10월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30%에 달했으며 하락 기간은 80일로 상당히 길었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연말 랠리가 나타나면서 정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1998년 11월 27일 정고점을 다시 탈환하는데 약 130일이 걸렸습니다. 10% 하락뿐만 아니라 20% 하락, 거의 30%까지 하락하면서 하락장이 시작되었던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연말 랠리가 끝난 후 1999년으로 접어들면서 발생했습니다. 1999년에는 짧은 10% 이상의 낙폭이 여러 번 나타났으며 첫 번째 낙폭은 2월 1일부터 시작되어 불과 16일 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급락한 뒤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4월 5일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정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낙폭이 너무 갑자기 찾아와 많은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반등이 빠르게 진행된 덕분에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99년에는 이러한 짧은 10% 이상의 낙폭이 자주 발생해 투자하기 쉽지 않은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벤트는 여섯 번째 이벤트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불과 21일 만에 낙폭이 다시 나타났는데요. 1999년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하락이 이어졌으며 이번에는 하락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았고 이후 바로 반등하지 않고 횡보를 이어가면서 63일 만에 정고점을 탈환했습니다. 6월 30일 정고점을 회복하며 다시 상승세가 시작되는 듯했지만 마지막 이벤트로 1999년 7월 16일부터 또다시 하락이 발생하면서 8월 10일까지 하락을 진행한 뒤에 다시 상승 반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하락은 최대의 낙폭 마이너스 13.1%를 기록했으며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정고점을 탈환했습니다. 그 후 우리가 알고 있는 닷컴 버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11월부터 엄청난 상승장이 펼쳐졌고 이후 거대한 급등장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당시 주식을 잘 투자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터넷 닷컴 사이클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최대 낙폭이 10% 이상이었던 총 8개의 이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고점에서 다시 정고점을 탈환하기까지 회복하는 평균 기간은 96일이며 최대 137일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정고점을 회복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49일, 최대 80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다양하지만 생각보다 길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이를 적용해보면 정고점은 2024년 12월 16일에 형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횡보를 거듭하다가 최근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낙폭은 3월 6일에 기록되었으며 현재까지 80일째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정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하는 최대 기간이 80일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역시나 이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아닌 스마트 머니가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주식의 경우 반등이 시작된다면 현금을 다시 투입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수 투자는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과 관계없이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10% 이상 하락하고 반등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났으며 30% 이상 하락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설령 30%까지 하락하더라도 정고점을 다시 탈환하는 데 13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참고할 때 현재 반등이 나올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고점 회복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므로 지수 투자의 경우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적립식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4가지 프로젝트 중 첫 번째 프로젝트, 노후 준비를 위한 적립식 투자, 40주 차는 이번 주도 이어갔습니다. 이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며 지금부터 저희 적립식 투자 40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스닥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지난주 대비 추가 하락이 나타나며 현재 2.3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에 최고 수익률이 12.44%까지 올랐지만 결국 그때가 정고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현재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저는 이에 개의치 않고 매일 20불씩 자동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하고 있는 S&P 500 ETF인 VOO를 살펴보면 QQQM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내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있으며 에너지, 헬스케어, 통신 섹터 등 제가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모든 섹터에서 동시에 자금이 이탈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S&P 500이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S&P 500 자체는 본격적인 조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 ETF인 JEPQ는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하락할 때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10달러씩 투자했지만 지금은 하루에 한 주씩 매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하락이 지속될수록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 빠르게 1000주를 모으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 JEPQ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46%입니다. 이번 주에는 JEPQ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총 배당 수익이 232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배당금 총액인 335달러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JEPQ가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한 저는 더 빠르게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 달 배당금이 500불이 되면 저는 추가 금액을 넣지 않아도 평생 적립식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 더욱더 수량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는 1억 원 목표 달성률이 40%에 도달했지만 이번 주 하락으로 인해 다시 39%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략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주 대비 3%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불확실성 속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까다로운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의 경우 이러한 시장 변동성과 상관없이 꾸준히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닷컴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현재 낙폭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흘렀으며 통계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언제 반등할지 예측하는 것이 가장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